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방송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일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간호법 제정 등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불교계 행사에 참석해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재신임을 구하겠다며 집거 닷새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양자 TV 토론 추진과 관련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인 이원욱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의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필승 전략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MBC에서 보도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는 줄리 의혹에 대한 해명부터 조국 사건, 미투 운동 등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한 김 씨 입장이 담겼는데요. 방송을 본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선거법 위반 소지 언급하면서 제2의 최순실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관련 MBC 보도에 대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방송 공개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사적인 대화를 오래 한 건 자신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반론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 관계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보도된 김 씨의 발언과 관련해선 이준석 대표는 SNS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도된 김 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매수 의사성 발언을 한 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다며 윤 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에 빗댄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최순실의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 2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생과 경제에 더 신경 쓰겠다며 김 씨 보도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선 김 씨 통화 녹음 보도가 치명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MBC는 추가 보도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최근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법 제정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군장병 반값 통신료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가진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법 제정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사법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업무 강도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8시간 3교대 근무를 6시간 4교대로 바꾸거나 초임 간호사 수급을 위한 수당제 도입 등의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에 간호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후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군장병 월급 200만 원 지급에 이어 반값 통신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비해 이용 요금이 비싸다며 4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군장병 요금 할인 폭을 현행 2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국정운영 결정 과정에 무속과 미신이 작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설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한미저널 9호 서면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 우선 포기 방식은 가능성이 낮다며 남북과 북미 간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까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 경북인 신년 교례회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대구 경북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TK 표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불심 공략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불교계 행사에 참석해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불자 지도자 네트워크인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초 축사만 할 예정이었지만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 이후 성남 불교계의 마음을 잡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한국 불교가 애국 애민 정신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선 것처럼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북한의 도발에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자기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감시정찰 능력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선제 공격할 경우 우리의 고위 정밀 타격 체계와 함께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략 자산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도 이어갔는데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데이터베이스로 일원화하고 만 나이를 법 개정을 통해 통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의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소개를 받아 인사한 적은 있지만 직책을 전혀 맡은 적이 없고 무속인이 아니라 불교 법사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지난 12일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재신임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양자 토론에 대해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며 거듭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국민의당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 5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 복귀했습니다. 먼저 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진보 정치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선에서 자신과 정의당에 대한 재신임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보 정치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심 후보는 진보 정당의 선명성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고 노동이 사라지고 여성이 공격받고 기후위기가 외면되고 있는 대선입니다. 노동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정년연장 등 진보에서 성역화된 의제들도 공론화해 과감한 혁신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심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사진전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 등을 찾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진보 정당만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거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양자 토론에 대해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는 정의의 문제라며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권은희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의 부당거래에 대해 공정한 선거운동에 반하는 협의라는 사실을 공표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 후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안에 대해선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관권 선거가 아니고 뭡니까? 안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거듭 일축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금융권의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은행권은 주 4일제를 적용해도 생산성 저하가 없을 것이라며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은 탄력 점포를 운영하거나 통폐합하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의 유연근무나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근무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 참석자들은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노조를 중심으로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은행권의 경우 임금 삭감이 없는 주 4일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3월 기준 시중 지방 12개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생산성 저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업무 그리고 노동자들의 손을 타지 않는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금 삭감으로 가져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은행권이 주 4일제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최대 20% 늘어난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주 4일제로 하루를 일을 덜하면은 대상 임직원 수의 20%를 신규 채용 가능하다고 봤을 때 약 2만 3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 다만 주 52시간제에 맞춰 은행권에 도입된 유연근무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 4일제가 제대로 운용되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주 4일제가 적용될 경우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밖에 주 4일제의 가장 큰 쟁점인 임금 하락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유급교육훈련, 즉 내가 지출해야 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이전 소득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상쇄할 수 있는, 특히 저임금 중소사업장은 그런 정책이 함께 수반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주 4일제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기 국가과제라고 언급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긴급 당정협의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본사로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현재 피의자는 현장 소장인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우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4만 5천 곳을 점검 중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이 시행 중인 81곳 중 12곳은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과 스펙 활용 인사이자 막무가내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유착해 사법 독립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던 김 전 비서관인데 정작 본인이 2019년 2월 판사직을 그만두고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로 직행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지난해 4월 법무비서관직에서 물러난 후 한 차례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대형 로펌에 취업하며 자신의 공적 스펙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모 씨 사망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언론에 이 씨 사망을 강요된 죽음이라고 인터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흑막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켰다며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씨 사망 후 당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공익제보자 신변보호센터를 꾸려 대장동 의혹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이 이제 공개가 되고 방송이 되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평가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화하고 있는 통화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김건희 씨가 발언한 이 미투 발언이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요. 네. 김건희 씨는 통화에서 미투가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다. 또 미투 없는 세상은 삭막하다처럼 미투와 관련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또 미투 운동으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고 불쌍하다. 또 우리 아저씨, 즉 윤석열 후보와 본인은 안희정 편이라고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김 씨의 그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네. 그리고 또 윤 후보도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투와 관련된 이제 발언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부각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어떤 부분인가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1억 원을 챙겨줄 수 있다는 대목을 문제 삼은 건데요. 네. 김 씨가 와서 일해주면 1억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매수 의사성 발언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든 건데요. 이 밖에 민주당 내부에선 박근혜 정권 시절 이 비선 최순실 씨에 빗대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쪽 한번 살펴보면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발언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본인의 의혹을 해명한 것을 가장 부각하고 있는데요. 네. 김 씨는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시끄러운 곳을 싫어한다와 같이 줄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줄리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한 안혜욱 전 대한초교 태권도 연맹 회장에 대해선 그쪽에서 말하는 게 계속 오류가 날 것이라면서 반색하기도 했는데요. 검사 동거설과 관련해서는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하고 동거를 하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대했던 충격 발언은 없었고 루머에 대한 시원한 해명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방송하기 전부터 이거는 이제 사적인 대화다, 또 불법 녹취다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방송 이후 이 통화 녹음에 나타난 누나 동생 표현을 두고 사적 대화가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방송 직후에 MBC가 지극히 사적인 대화임에도 이 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문자나 전화를 걸어서 이 통화를 유도했다고도 했는데요. 또 실제로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MBC 측에 반론권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보도가 관심을 끌었던 것은 보수층 분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MBC는 이 숙성편을 고려하고 있고 또 서울의 소리 측에서 비공개 통화 음악 녹음들을 조금씩 공개하고 있어서 파장은 앞으로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방송과 관련한 그 여론 추이는 이번 그 주 후반쯤에 이제 나오겠죠. 맞습니다. 다음은 그 대장동 수사로 이제 주자를 좀 옮겨 보겠는데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조사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어요. 정진상 부실장은 이제 뭐 알려졌듯이 대표적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측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이러면서 거론한 인물이 바로 정진상 부실장입니다. 네. 정 부실장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할 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결재란에 이미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한 만큼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는데요. 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에도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날과 당일에 8차례 통화를 한 사실 밝혀지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소환 수사가 여러 차례 이제 미뤄지면서 늑장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후보 최측근이니만큼 정치권에서도 이제 관심이 높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정부실장은 지난달 중순 검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고 지난 8일에도 일정 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 달째 검찰 소환이 미뤄지면서 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검찰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소환 조사를 두고 뒷북 조사이긴 하지만 더 이상 수사를 뭉개지 말고 제대로 하길 바란다면서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에도 이 후보를 포함한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김건희 씨 통화 녹취 방송 그리고 대장동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무속인 고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다시 무속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 전반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윤 후보는 무속인 전 씨를 부인 김건희 씨 소개로 알게 됐고 이후 전 씨는 윤 후보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면서 선대본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는데요. 선대본부 공보단은 전 씨는 선대본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며 선대본 한 관계자의 사적 친분으로 캠프에 몇 번 출입한 것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무속인은 실제 무속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 그 후보하고 또 직접 연관이 되는 사람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홍준표 의원, 충격적인 보도라며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샤머니즘이 국정에 영향을 미쳐선 절대로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지한 고민과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또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비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돼야 된다. 거기에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와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후보. 이번엔 무속인 출신 인사가 선대위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연이은 윤 후보의 무속신앙 논란, 유권자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불심 달래기 대 불심 잡기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종교계 구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표의 규모, 조직력 등 모든 면에서 종교계는 무시할 수 없는 표밭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돌아선 불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건넨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후 정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사과의 뜻을 표명했지만 불교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교계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 후보와 당 지도부 결국 전국 사찰을 돌면서 사과 방문을 시작했는데요. 불교계와의 소통에 힘쓰겠다. 불교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성남 불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인 정세균 전 총리와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조계사를 찾아서 108배를 올리고 찬의 뜻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불교계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불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불심잡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불교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틈을 공략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윤 후보 오늘은 불교 리더스 포럼 5기 출범식에 참석해서 원행 스님께서 신년사를 통해 불의와 화쟁의 정신으로 희망을 만들자고 한 가르침을 새겨서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불심잡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심 달래기에, 윤석열 후보는 불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51일 앞으로 다가온 3구 대선에서 불심은 과연 어딜 향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베일을 벗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록 50일 남짓 남은 대선판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인규 안녕하십니까. 상근부 대변인입니다. 네, 비상모드였던 이제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관련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며 이제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의 이유,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녹음 파일을 제공한 매체에서 향후 녹취 전체 공개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요? 예, 일단은 워낙 이슈몰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요. 막상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고 나니 별로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의 핵심은 취재 자체의 절차와 방법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내용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담에 불과한 내용을 공익적 이유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 절차 부분에서는 사실 처음에 문제가 됐던 이명수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을 해서 그 정보를 빼낸 것이고 또 녹음을 통해서 그거를 또 MBC에다가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취재원 보호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김건희 대표의 솔직담백한 내용들이 또 전달이 되면서 또 일정 부분에서는 의혹들이 또 많이 해소됐다는 평가도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에선 그간 김건희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사실상 김 씨를 장막 뒤에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논란이 비교적 미풍에 그칠 거란 당내 판단에 따라서 김건희 씨가 슬슬 등판하는 것 아니냐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게 끝난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도 법률적인 조치를 더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부분은 법률적 조치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김건희 대표가 지난해죠. 그때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사과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김건희 대표는 지금 현재 좀 자숙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국민들의 평가를 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어느 정도 선거운동이 더 무르익고 이제 아무래도 대외 활동이 더 필요한 시점이 올 텐데 그때 김건희 대표도 이제 배우자로서 이제 국민들 앞에 또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이제 인사드리고 또 활동할 그럴 계획을 또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 선대본의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지만 앞서 이제 윤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적힌 모습이 이제 포착된 바가 있기 때문에 무속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됐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윤 후보가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법사로 알았고
그런 무속인인가 이런 쪽으로는 전혀 알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선거대책본부가 열리게 되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선거를 돕기 위해서 그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 후보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분의 그 신원이나 그 신분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일단 알지 못했고 또 자신이 선거를 돕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또 여러 가지 그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무속 논란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밝힐 일을 선도해야 될 곳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혁명을 이끌고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연말연시를 맞아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틈틈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인 이원욱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복 아주 잔뜩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 그리고 이제 원자력안전위까지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그런 상임위를 이제 이끌고 계신데요. 국회 이제 과방위 수장이 되신 지 1년 4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단순하게 미래 먹거리만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의 문제일 네. 수 있겠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과 국민의 생명의 문제일 수 있겠고, 아주 복합적인 곳이 섞여 있는 위원회입니다. 네. 조금 아까도 잠깐 보여주시던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표결에서 선출되고 나서 취임해서 했던 말씀인데 지금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기.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DNA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는데 그 DNA 핵심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그 언론개혁 과제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론은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국민의 최정점에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역시나 그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언론이 과거에는 개별 방송국, 개별 언론의 문제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언론사가 포탈의 컨텐츠 제공업자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네. 앵커님들은 어디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포탈을 통해 가지고 언론을 접하지 않습니까? 네, 기사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컨텐츠 제공업자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 포탈을 포함한 언론 개혁의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위원장께서는 가방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밝히면서 선도해야 하는 상임위. 정말 책임이 막중해 보이는데요. 지난해 이룬 주요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성과들이 꽤 많았는데요. 일단 이게 언론사나 기자들이 평가할 때는 21대 국회 이원욱이 위원장 맡고 나서
여태까지 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았다. 네. 아마 우리 과방위가 역대 19대 18, 18대 19대 20대 지금 21대 국회인데요. 그때 법안 통과율이 가장 낮은 네. 그 위원회로 악명이 높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데이터 기본법, 아까 DNA와 관련된 데이터 기본법,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우주개발진흥법 이런 법들이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법들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안전의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광주 참사 네. 이런 것들에서 봤듯이 건설 현장만이 아니고 연구소 내에서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북대 학생이 연구소에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큰 참사를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이라고 하는 법도 저희가 이뤄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 이제 그 과방위의 법안 통과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 일명 이제 온풀법이죠. 네. 이 작년 이제 해를 넘기고 1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인데 온풀법의 법제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첫 번째로는 정부 간에 어디에서 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공정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용자의 문제로 볼 것인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입장이 좀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으로 해가지고 낸 법도 그렇고 네. 우리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낸 법도 그렇고 네.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게 그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플러스 이용자의 보호 이것이 두 가지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공정위 소속 법안으로 하고 네. 이용자의 보호에 관계되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이 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은 올해 초 아마도 3월 달에도 국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 3월 대선 직후에 이제 국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라도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가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방위를 넘어서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던 N번방 방지법 이 사전 검열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면서 재개적을 쏘아 올렸는데요. 과방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제 제가 과방위 간사 때 통과시킨 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 말.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무나 몰랐다거나 정말 좀 업처구니 없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불과 2년 전 얘기거든요. 2년 전 얘기인데 그때 박사방, N번방 텔레그램의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적 분노가 컸던가. 라고 하는 생각 조금만 되돌아본다면 네. 그런 얘기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당시 미성년자 10여 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이 실제적 피해를 당하고 미성년자의 동영상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유통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놔두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신가 네. 아니면 그거를 막자는 게 생각이신가. 실제 당시 그 법이 통과될 때 소위원회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5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찬성을 해서 통과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일부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은 찬성을 했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로 통과된 법인데 그것을 새로운 논란을 짚이고 있는 것 이것은 그냥 요즘에 좀 이른바 이대남과 이대년을 어떻게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대남의 표심을 조금이라도 얻어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치 꼼수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방위가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제 꼭 처리해야 될 이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운영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과방위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개의 위원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하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세 곳 어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중에서 제일 큰 부처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대한민국이 196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의 나라죠. 6.25 이후에 원조 받고 뭐 헬프미 하면서 그 기부미껌 하고 미군을 쫓아다니던 그러한 아이들이 있었던 시대에서 작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다트에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그리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간 유일한 나라가 그 대한민국인데, 그 이유,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교육의 힘,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지런함, 열정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근저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또 한 번 나라를 도약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나라를 정체 또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그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데, 그때 4차 산업혁명은 특히나 과학기술이 중심에 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돌파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거 지금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 20대, 30대와 20대가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20대의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일자리가 없고 과연 나는 일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우리 부모들 먹여 살리고 이러다가 보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절망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도 우리 한국의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을 더 높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여기에도 결국은 과학기술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전부 이제 이른바 법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법 체계가 우리는 포지티브 법으로 돼 있어요. 포지티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해. 그렇지 않은 건 하지 마. 그렇지 않은 걸 하면은 그건 다 위법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가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법 체계가 완전히 네거티브 법 체계로 돼 있어서 요거는 하지 마. 나머지는 너네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기술 문명이라고,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드론도 UAM 드론도 날아다니는 시대, 이렇게 곧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도 하지는 못하는 나라. 근데 미국은 거기 법에 열거가 안 돼 있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드론을 마음대로 띄워볼 수 있는 나라인 거죠. 이 법 체계를 그래서 네거티브 법 체계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한 번 더 도약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의 연구 영역에서도 연구도 못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그래서 연구 영역,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이제 산업화시키는 영역, 여기에서 그러한 법 체계를 좀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전국인 만큼 대선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 맡고 계시잖아요. 또 이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이제 원팀 행보가 무르익어 가려는 찰나에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문재인 정부 이재명 탄압 발언으로 좀 이게 원팀 행보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원팀 행보의 균열일까지는 해석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정치를 해온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자력으로 막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 전체로 보면은 여의도 정치인이 아닌 비주류 정치인으로 자기 혼자가 스스로 개척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비주류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탄압받았다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 이후에 송영길 대표도 그거는 좀 오해 없기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실제 탄압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비주류 정치인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비주류 정치인이 훨씬 더 주목받는 사회, 뭐 한국 사회 이제 전체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1970년대 같은데요, 70년대, 80년대 뭐 이때 삼성에서 한 광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광고가 아주 생생한데 그 신문에 광고를 전면으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폴로에서 내리는 루이 암스트롱 그 사진을 넣고 거기다가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이제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삼성의 그러한 노력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그래서 1등인 나라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1등을 기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꼴등과 함께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훨씬 더 통합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릴 건데,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흐름을 보면은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 중심의 주류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해 왔던 이런 정치 시대에 이제 드디어 비주류 정치인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요.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지금 우리 프랑스 대통령 누구냐? 마크롱 대통령도. 마크롱은 완전히 비주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비주류 정치인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열고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리플레시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좋은 사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때부터 이제 청년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청년 기본법을 이제 발의를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모든 대선 후보들이 청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대남 표심을 적극 이제 겨냥하고 행보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청년층 지지율 반등세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좀 뼈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꽤 오랫동안 한 3, 4년 전부터 특히 20대 남자들이 민주당을 등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것을 저희가 아직까지 제대로 20대 남자들의 표심을 우리가 갖고 오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지금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준석 대표께서 뭐 그 N번방에 대해서 재개정을 얘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러니까 20대 여자나 20대 남자나 할 것 없이 실제로는 둘 다
지금 사회적 소외층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소외층을 공평하게 바라보고 그 20대 남자 여자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사회 속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지. 20대 남자, 20대 남자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요것만 갖고 요거라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그 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본류는 국민 통합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으면 그 나라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지금 우리가 세대도 20대와 30대의 갈등, 노년층과 청년층의 갈등, 그 남녀 간의 갈등, 그 사회 양극화로 인한 그 부자와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 지방과 중앙의 갈등이 모든 것이 갈등의 투성이거든요. 이 갈등을 거기서 하나 더 갈라가지고 그래 요거 표를 위해서 요거 갈라내야 되겠어,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가 싶습니다. 2017년도에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갈등 비용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은 한 갈등 비용을 80조에서 한 240조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당시에 1년 예산이 우리가 한 450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50%가 넘는 비용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갈등의 10%만 줄여도 우리 지금 경제 성장이 지금 2%냐 3%냐 여기서 더 이상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데, 갈등의 10%만 줄여도 3%의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가 물론 선거도 중요하고 내가 정권을 뺏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야 되고, 모든 국민들한테, 특히나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이다. 제발 N번방이니 아니면 20대 남자는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대 여자 이 갈등을 자꾸 이렇게 양산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국민의힘 후보님이나 국민의힘 당대표님께 권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의원께서 갖고 계신 이민년 새해 목표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으로서 대선 필승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제로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20대 남자를 잃게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인천국제공항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거 없이 갑자기 20대 남자가 우리를 떠나진 않았죠.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이 잘하고자 했지만 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야 우리 잘했어라고 우기는 것 또한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못한 거는 솔직하게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죄하고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 선거, 정당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싶고요. 특히나 저는 조직본부장인데, 조직본부장 이번 선거는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2 내지 3%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그러한 편차가 많이 나지 않는 선거인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까지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선거 필승을 위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후보님이 되면은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검찰 내에서는 검찰조차도 또 갈라질 것이다. 그분이 검찰총장을 하고 예전에 중앙지검장을 할 때 검찰이 완전히 쫙 갈라졌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꽤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그렇고 청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50일 정도 남았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주요 성과 그리고 민주당 대선 필승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인 이원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 한방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눈은 퇴근길 이후 밤 9시 무렵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당분간 냉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 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